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구속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고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은 관련자들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에서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친부장님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뭐 1차 때는 메시지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장면에서 어느 정도 좀 직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주머니에 손 넣은 걸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또 특검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청구가 어떻게 될지 발부될지 안 될지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반인과는 다르죠. 그렇죠. 본인의 사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을 입장이야 이건 부당하다. 이건 특검의 부당한 청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본인의 과거 행적이나 과거에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전 예측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했을 텐데 사실 체포영장 청구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그 이전에는 몰랐던 1월 16일에도 한번 청구가 됐었잖아요. 그때랑 다르게 새로운 정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비어폰 삭제를 지시하고 뭔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다른 증인들 뭔가 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특검이 주요한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정보들이 사실상 드러났다. 그러면은 난 이번에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전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심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이제 구속이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손정임 선생 이제 다시 독방으로 지금 들어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미결 수용자의 신분으로 이제 처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겪는 절차를 동등하게 겪어야 하고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머그샷 촬영도 하고요. 관련한 신체 검사도 마쳤을 것이고 소지품도 모두 반납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때 구속이 됐을 때는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경호를 이 교도소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경호처 직원들이 인력이 제공되고 동선을 관리했다면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경우는 이제 중단이 될 수밖에 없고 신병은 완전히 교도소 측에 인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호 업무는 받지 않는다. 다만 전담 교도관이 여러 가지를 챙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는 일반 피의자들과 평등한 절차를 따르겠다라는 것이 입장 같습니다. 이제는 교정 당국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건데 이런 구조의 독방입니다. 뭐 에어컨 없다고 하고 선풍기도 마음대로 틀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일단은 일반 수용자와 식사도 그렇고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법 앞에 뭐 당연히 특권이 없는 거니까요. 아마 지금 굉장히 폭염이 굉장히 센데 아마 지금 에어컨도 없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그 선풍기 바람으로는 아마 굉장히 조금 힘들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어제 들어갈 때 구속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완전히 틀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 지금 보면 한쪽 손을 아마 바지 춤에 이렇게 손을 넣은 것도 보이지만 보면 어깨도 보면은 이제 살이 좀 빠져서 그런지 좀 옷도 좀 헐렁하고 그리고 구치소로 향하는 그 차량을 탈 때도 잠시 멈칫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거든요. 도대체 내가 어디 앉아야 되는지 또 이러고 이제 이번에 아마 구치소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가게 되면 아마 본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나름대로 좀 직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는 했을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막상 구치소에 앉았을 때는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굉장히 이제는 더운 타이밍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굉장히 조금 참담한 심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정치권에는 이제 구치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에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4년 반이나 살았는데 다 사람 사는데 다 사람 살만한 거예요. 그 서대문 시절에 비하면 그때 들어갔던 친구들은 그건 호텔이더라 뭐 그땐 그러긴 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독방에 그 방 안에 있으면 뭐 다 견딜만 한 거예요. 아. 잘만 할 거예요. 예. 이게 팔자련이하고 저 마음 잘 먹고 예. 저 살아야지 뭐. 예. 근데 그 하나 안타까운 건 그 술을 못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하하. 그 좋아하던 술을. 아. 예. 환경이 기존보다는 많이 열악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 변호사 앞서 서정 변호사도 건강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다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가하다가 안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변호인들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안과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안과에 대한 뭐 검진을 위해서라도 이 특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외출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좁은 데서 폐쇄된 곳에서 오래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간혹 이제 없던 질병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겠죠. 다만 교도소 내에서도 일정 부분의 의료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걸 넘어서서 외부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소견서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간혹 외출해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서 한 20여 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최후 진술을 했는지를 보면은 글쎄요, 좀 단어들이 나와요. 고립무원이라는 심정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 연락을 많이 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혼자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김 교수님 어떨까요? 지금 고립무원에서 특검이 사실 이제 수사를 하면서 변호인단의 수사방해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기도 하고 공소장 유출된 것도 수사한다고 하고 압박을 해오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직 대통령의 신분일 때 뭐 탄핵 심판을 받고 그때 구속되고 이럴 경우에는 그나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옛날에 얘기했던 그 친윤계나 이런 분들이 뭐 관저에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랬죠. 탄핵 반대 예. 시위도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아마 그때 구속 취소됐을 때도 보면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또 서울구치소 앞에서까지 와서 어떤 뭐 지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되다 보니 소위 말해서 이제 끈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핸드폰을 통째로 바꾸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대로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아마 이게 세상 이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권력이 있을 때 몰려들다가 예. 본인 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세상 이심에 다 멀어지는 것들을 아마 본인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예. 특히 아마 이번 구속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 본인이 가장 믿었던 그 강의구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어떤 변심에서 결국은 제가 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보이거든요. 예. 강의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비서원으로 하는 만큼 그 정도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를 내줬는데 예. 결국 그 강의구 부속실장이 결국은 들어가서 비상기염 당일날 나중에 비상기염 당시의 국무회의와는 전혀 다른 예. 사후 비상기염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고 나중에 폐쇄를 할 때도 보고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또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통신특기로는 도저히 경호차장이나 직무대행까지 갈 수 없는데 그런 김성훈 경호차장도 결국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체포저지를 어떤 식으로 막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부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증거인멸이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 결정 내리는데 가장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느끼는 그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 고립무원을 넘은 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뭐 평가합니다. 법원이 구속 사유를 밝힌 거는 딱 6글자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딱 요건데 손 변호사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까 강희구 전 실장이나 김성원 전 차장 조사할 때 여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그 사실에 대해서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경호처가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공무관계의 예.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차장은 변호인이 있을 때는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변호인이 없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영장 집행을 막았다라고 완전히 진술을 번복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모두 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중요 사실과 관련해서 이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윤 전 대통령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있을 때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또는 진술에 대한 어떤 오염 시도로 인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 입장이 변모된 과정에서는 결국은 사람의 진술에 오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을 위축시켜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결국 증거인멸 가능성이란 건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는데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은 대부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한테 불리한 증거는 없애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단 하나의 범죄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보통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하는데 지금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합리적으로 범죄가 소명 단계에 이르렀고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포함된 해석이기 때문에 예. 지금 거론된 범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검 당장 내일 부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신 부의장이 보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이 연장이 됐던가 아무튼 어떤 사유로 재판에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성실히 조사에 재판에 임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본인이 출석을 안 하면 손해는 본인이 보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서 사실 본인도 법률 변호사기 때문에 예. 그거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뭔가 건강 문제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된 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럼 본인의 방어권 행사가 조금 더 낮아질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난 적극적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자포자기 하면서 그냥 변호사에게 다 맡길 것인지 이런 것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롯이 판단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켜보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계속 건강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건강 문제를 고민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저지른 비상계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 때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실제 아마 처벌을 받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회로 갔던 계엄군들 같은 경우는 그 계엄군들과 가족들 수백 명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신만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한다? 저는 그 본인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죠. 그러면 김 교수님 1차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속돼 있을 때 공수처가 찾아갔어요. 안 나오니까. 거기서도 조사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제도 봤지만 1차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1차 구속 때는 보면 그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그때 아마 구치소에까지 아마 그때 경호 인력이 들어가서 아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그 이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바로 아마 구인이 될 가능성, 강제 구인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아마 내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마 특검의 조사에는 조금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오늘 구치소에서 판단을 할 때 지금 본인이 어떤 구속영장이 어떤 발부되는 과정에서 보면 어차피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일 수도 있다. 답정너 재판이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든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마 비협조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그냥 다스나든가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예. 무기징역 이상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이렇게 여러 차례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은 여론 재판으로 흐르고 그렇다면 답정너 재판이다. 그렇다면 내가 굳이 뭐 재판에 나가서 굳이 내가 어떤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변호를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예. 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아마 구치소를 하는 과정에서 한쪽 팔을 한번 바지품에 넣은 걸 보면 저는 깨에서 담담한 모습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는 조금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 아마 특검에서 어떤 소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거부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사실 뭐 어제 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언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국민이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일은 별로 없죠. 그러면 내일 당장 볼 수 있는 것이 특검은 오늘 손정희 변호사님 강제 구인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안 나온다고 바로 그거를 강제 구인 하나요? 난 최대한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신병이 확보된 특검, 더군다나 지금 특검의 수사 의지나 기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실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일반 피의자들은 강제 유치, 강제 구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무작정 거부만 해서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좀 불필요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협조하고 조율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특히 수사에 비협조하는 것은 또 다른 추가 기소 앞서서 또다시 예를 들면 구속기간이 지나거나 했을 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도 다른 범죄로 또 추가 기소를 계속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구속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수사에 비협조한다라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 추후에 어떤 사건에선 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변호인들과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재판 같은 경우도 형사재판의 형사소송법 규정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저히 강제 구인, 유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걸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냥 걸석 재판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거는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변호인단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오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 딱히 답은 하진 않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 결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으신지 오늘 윤 전 대통령님 출석하시나요? 출석 안 하시나요 오늘?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손정희 변호사님.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퉈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리적인 주장을 상당 부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그 검찰에서 이제 특검으로 이제 인계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이번에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이 내란죄랑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구속을 제한하는 취지를 몰각한 거 아니냐 이런 법리적인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사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관련된 법리나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구속적부심으로써 판단을 받고자 할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과거에 또 다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속 취소 결정을 그렇죠. 받아냈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 절차 중에 또다시 불복하는 것은 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고 특검 수사도 이어지는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어떨까 좀 뒤숭숭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그런 제1당을 공범으로 몰고 정당 존립을 흔드는 것, 명백한 야당 말살 시도입니다. 조은희 의원 개인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멘트를 당시에 듣지를 못해서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만일에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었으면 본인 개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성 수사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혹시라도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특검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죠. 그럼 김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어떤 상태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뒤숭숭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이 여러 형태로 지금 뭐 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윤상현 의원 뭐 국회의원 해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또 김성교 의원에 대한 뭐 해외 출국 금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뒤숭숭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특검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에 까딱 잘못 이 특검에 대해서 맞선 형국을 보이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당이 짊어져야 될 또 역풍이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애매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볼 때 이 내란 특검이 결국은 노리고 있는 게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무회의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전직 우리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날 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한 전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수사라든가 뭐 이 소환 조사나 전직 장관에 대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어떤 얘기를 했고 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했나 이 부분을 아마 노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런 특검의 칼날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지금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뒤숭숭한 상황인데 또 다른 거는 보면은 그 안에 그때 우리 본회의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막았던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도 자리에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런 계엄이나 탄핵의 강을 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하고 털고 가는 게 낫겠다는 상황이고 또 그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혹시 거기에 자기도 소환 조사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아마 본인들이 처한 입장들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 상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 과잉 수사 규탄해야 된다고 좀 목소리를 높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 없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TF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도 답이 없고. 배현진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전화기를 바꾸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고. 성취부장 전화기를 바꾼다? 이거는 수사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화 막 혐의가 있으면 일단 핸드폰부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핸드폰 하나 압수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정보가 들어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일정, 뭐 메시지 누구랑 연락 주고 받고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바꾸는 사람들은 뭔가 좀 본인이 생각하는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해제 투표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고 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조경태 의원은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 뭔가 탈당을 하든 스스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이런 그 특검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당하게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이 기회에 털어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저런 쌍권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은 본인들도 아마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유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투표를 위해서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연락을 할 때 1시간 뒤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만 계속해서 시간을 미뤄달라, 시간을 더 달라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본인은 가지도 않았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것들에서 상세히 해명하지 못한다면은 본인도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본인이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본인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입장이 갈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김 교수 어제 뭐 상징적인 장면이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쌍권, 권영세 의원, 권성동 의원은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두 사람은 의총장에 나왔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당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분의 어떤 당내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사실 왕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어쨌든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상권에 대한 인적 청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권이 어쨌든 친윤계의 좌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청산해야 된다. 아마 거의 출당시켜야 된다 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친윤계원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회를 끌어가면서 만약 국민의힘의 보수 혁신이 이끌어버리면 한동훈계 쪽에서 볼 때는 본인들 생각할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모든 보수 쇄신이나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되는데 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끌고 나가는 건 또 불편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에서 볼 때도 친윤 청사를 얘기하니까 불편하고 예. 친한계에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회를 끌어가서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는 것도 불편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끼지도 못하고 저쪽에도 끼지도 못하는 그 국민의힘의 사실 왕따 신세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또 그 쌍문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에서 완전 뿌리를 내린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예. 권영수 의원 같은 경우도 2002년 그러니까 16대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20여 년을 이 국민의힘에서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18대부터 5선을 내리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깊은 뿌리가 박혀있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이번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떤 전격 사퇴하는 걸 두고 결국은 이 국민의힘의 다수파는 여전히 친윤계고 그 친윤계의 자장은 우리 둘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